손흥민이 맨유와의 홈경기에서 리그 9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7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도 가능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5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7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홈에서 4경기 연속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남은 5경기 중에 2경기가 홈경기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렌트포드 경기에서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고 그렇다고 원정에서 아예 못 넣는 손흥민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토트넘 다음 시즌 4월이 걸린 만큼 손흥민의 두 자릿수 득점은 문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바람은 이렇게 매 경기 득점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메이슨 체제가 되면서 토트넘이 안정적인 느낌이 드니까요. 메이슨 감독은 매우 힘든 상황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토트넘 감독 정규직을 요구하기도 했을 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메이슨 감독인데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미션은 딱 6경기였습니다. 그 첫 번째 경기가 맨유. 메이슨 감독은 팬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슨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팬들이 토트넘 선수 구단 모두에게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홈경기임에도 관중들의 응원 열기는 없고 매우 침착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팬들에게 열광적인 응원을 바랄 상황은 아니었죠.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을 확인했을 때 70%의 만족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전투적인 히샬리송을 선발 출전시킨 것이 마음에 들었고 벤 데이비스가 아닌 페리시치가 선발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벤 데이비스는 후반 중반에 투입이 되긴 했습니다. 메이슨 감독은 그동안 갈고 닦아진 틀을 깨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현재 토트넘의 실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더 짜증이 나고 힘든 건데 양쪽 윙백 자리를 공격수 2명 페리치와 포로를 둬버리니까 너무 불안한 겁니다. 토트넘은 포스터 골키퍼를 필두로 로메로, 다이어, 랑글레, 포로, 페리치, 호이베르, 스킵, 히샬리송, 케인,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메이슨 감독의 주문인지 케인의 프리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경기에서 케인은 멀티플레이어가 아닌 미드필더를 했습니다. 메이슨 감독이 무리뉴 감독 때를 흡수한 거죠. 그리고 수비 라인은 콘테를 흡수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이 활동량이 좋은 스트라이커 같았습니다. 안정적이었다는 건 뉴캐슬전보다 안정적이었다는 거지 수비가 강한 팀 정도의 안정은 아닙니다. 다이어 이 개나리 같은 다이어 얘기 이따 할게요. 토트넘은 달라졌네 싶다가 전반 6분 만에 실점하면서 또인가 했습니다. 우측이 이번 경기에선 좀 까기가 힘든 포로가 구경하듯이 산초가 슈팅하게 두면서 뒤지기 시작했고 전반 43분에는 역습으로 롱킥 한 방에 래쉬포드가 기회를 얻더니 또 오른쪽에서 슈팅이 나오고 골로 연결됐습니다. 2대0이 되는 그 사이까지는 토트넘이 어느 정도 안정감은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간격도 나쁘지 않았고 간간히 히샬리송의 슈팅도 나오고 페리치에게도 슈팅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0대2 전반 점유율도 밀렸고 슈팅도 거의 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손흥민도 전반전에 평점이 좋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포기는 안 되더란 말입니다. 뉴캐슬처럼 무섭진 않았습니다. 토트넘 홈이었다는 걸 믿어서일까요? 메이슨 감독의 전술에 대한 신뢰, 즉 케인이 내려와 있고 맨유의 수비도 약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0대2는 오히려 반대로 추격골이 나오면 더 흐름이 달라지는 스코어이다 보니까 한 골이면 모른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5시 인건비로 나와야 할 거 아니냐고요. 관중들은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비까지 내리면서 6만여 관중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카메라는 레비 회장을 계속 비춰주고 골대 뒤에 레비 아웃 현수막을 크게 들고 있는 팬의 모습을 몇 번을 비춰주는지 참 후반전이 시작되고 토트넘은 또 한 발 늦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2분 만에 우당탕탕 하면서 랑글레 헤딩슛이 있었고 기세를 타더니 후반 10분 만에 기어코 추격골을 넣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포로. 포로를 깔 수가 없다는 게 이 때문이었습니다. 공격수가 수비를 못할 수 있잖아요. 아웃프론트로 기가 막히게 넣었습니다. 순간은 괜히 넣었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건 아닐까, 네, 그런 공포감도 있었고, 실제로 실점한 메뉴가 곧바로 엄청난 득점 찬스를 맞기도 했습니다. 부페가 골대 5m 앞에서 골과 다름없는 슈팅을 했는데 거기서 골대를 맞고 튕겨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게 뭐지 싶었죠. 네, 이후부터 토트넘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절호의 기회가 두 번 오는데 한 번은 손흥민이 놓쳤습니다. 반대쪽 골대를 노리다가 살짝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메이슨 감독 리액션이 매우 아쉬워하면서도 곧 이어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뭔가 풀리고는 있었으니까요. 네, 흥민아, 그건 좀, 네. 하지만 역시 손흥민을 비난할 수 없다는 거. 네. 메뉴는 이상하게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체 카드를 썼지만 더 꼬여져만 갔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놓친 후 3분 후에 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페리치에게 볼을 건네준 후에 페리치가 크로스를 올리기 직전에 나이어가 침투까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강하지도 않은 크로스가 정확히 배달이 오기도 했습니다. 골대 앞 거리 3m, 그냥 맞추기만 해도 골인 것을, 야, 그걸 얼마나 멋지게 넣으려고 비껴치기를 하냐고. 와, 오죽하면 메이슨 감독이 무릎을 꿇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와, 동점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의 패배를 막아준 것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네, 냉정하게 손흥민이 다 한 게 아니라 토트넘의 최고 선수 3명의 합작이었습니다. 로메로가 헤딩 경합에서 따내면서 멀리 보낸 볼이 케인에게 오면서 순식간에 역습이 되었고, 케인은 거의 볼 필요도 없이 감각적으로 손흥민이 있을 거란 예측으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면서 손흥민의 9호 골을 도와줬습니다. 와, 이건 그냥 케인 땡큐! 네. 손흥민은 대야 골키퍼에게 막힐 수도 있는 걸 감각적으로 볼을 띄우면서 완벽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가 승점 1점으로 만족할 상황이 아닙니다. 메뉴든 더 상위 팀이든 승점 3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은 요동치 않고 계속 경기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10여 분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펠레스코어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85분이 지나도 골이 나오지 않고 메이슨은 어떤 이유인지 손흥민을 그만 쉬게 하고 수비수 탕강가를 투입했습니다. 네. 메이슨이 탕강가를 투입하고 최종 무승부를 했다고 해서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콘테는 메뉴를 2번 만나서 모두 패배했고, 네, 무리뉴 감독 시절에 6대1로 이겼던 이후에 처음으로 메이슨 감독이 무승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초보 감독 치고는 나빼드 성적이죠. 네, 토트넘은 7위였다가 다시 5위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리버풀전만 버티면 유로파 리그는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이 경기로 챔스 확률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로 최고 평점 8.3점을 받았고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8점을 주었습니다. 81%의 패스 성공률, 팀에서 가장 많은 4번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 4번 모두 성공했고 그라운드 경합에서도 7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3개의 슈팅 중 2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했고 이 중 1개가 천금 같은 동점골이었습니다. 다이어는 5점 받았습니다. 네. 실점도 관여되어 있고 득점 실패도 관여되어 있다 보니까요. 네. 그래도 후반전에 무실점한 것이 너무 고맙네요. 네. 메이슨 감독이 하고 있으니까 뭔가 토트넘 청소가 된 것 같고 팀 같던데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다음 리버풀전 기적을 바라면서 손흥민 9호 골을 축하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